네,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랑 이야기할 거는 식물은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까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내일 실험을 하실 텐데 실험이 상처를 다루면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실험을 하려고 해서 이것과 관련돼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훨씬 더 이해가 좀 실험을 직접 하면서 이해가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사실은 식물 하면 식물이 뭘 느끼고 식물 안에서 뭔가 일어나고 하는 거 별로 관심 없으시죠? 그냥 뭐 상추 쌈이나 싸 먹으면 되지. 그래서 별로 관심 없으실 것 같아서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좀 시작을 해볼게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이런 것들, 이런 감각을 통해서 무언가 외부 세계를 인지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만나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많은 감각들이 신경세포들, 신경회로들을 통해서 결국은 뇌로 전달이 되고 뇌 안에서 그것들을 통합적으로 인식하고 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바깥 외부 세계들을 인지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감각이 되게 중요할 텐데 근데 이제 이런 감각이 때로는 이제 불필요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도 있어요. 통증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안 느꼈으면 좋겠는데, 그죠? 그렇지만 이렇게 불필요하게 느껴지는 통증조차도 사실은 우리의 서바이벌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이 꼬마가 보이죠? 이 꼬마가 뭐냐면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유전병을 앓는 꼬마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꼬마들의 경우에 문제가 뭐냐면 아픔을 느끼지 못하니까 상처가 나도 막 피가 철철 흘러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눈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약하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막 찔려도 그냥 돌아다니는 거예요. 아픈 줄 모르고. 그래서 흔히 이렇게 통증을 못 느끼는 사람들은 실명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꼬마 같은 경우도 눈을 찔려도 고통을 못 느끼고 하다 보니까 실명 위기에 처해서 의사 선생님이 고글을 만들어서 이렇게 씌워줘서 이거 눈을 이제 보호하도록 했던 사례인데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어린 나이에 아니면 이제 오래 살아도 보통 25살 이전에 죽는 경우들이 많은 그런 질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것처럼 느껴지는 통증인데 그런 것들이 망가지게 되면 사실은 사람의 서바이벌에 굉장히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런 경우에 있어서 많은 경우가 신경을 전달하는 신경세포에 문제가 생겨서 이런 유전병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누군지 아세요? 엑스맨 혹시 알아요? 울버린. 우리는 좋아했는데 여러분들 세대에서도 이런 거 좋아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유전자들이 망가진 것 때문에 발생한 어떤 초능력을 갖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영화인데 여기에서 울버린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힐링 팩터예요. 굉장히 뭔가 상처가 나도 다 힐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영화 속의 장면인데 잠깐 보시면 칼로 확 베어 얼굴에 상처가 싹 나지만 어때요? 굉장히 빠르게 다 회복이 되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오늘 울버린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앞서의 꼬마 친구 같은 경우에는 상처를 회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는 게 굉장히 생존에 굉장히 시비어했잖아요.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그 꼬마가 울버린의 피를 가지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굳이 불필요한 고통 안 느껴도 상관없지 않았을까요? 눈을 맨날 찔려도 뭐 찔리면 어때요? 그죠? 다시 회복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울버린의 자손이었다면 아마 고통을 느끼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뇌가 여러 가지로 필요했겠지만 고통과 상처와 관련된 어떤 고통의 회로들은 뇌로 굳이 전달될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혼자서 그러면 울버린의 자손이라면 어떻게 이런 상처들을 스스로 치유할 수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좀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세 파트로 구성을 해보았어요. 그래서 울버린은 머리는 이제 인지 못해요. 내가 상처
그러니까 상처로 이어지는 회로는 차단됐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 회로는 없는데 그렇더라도 힐링을 하려면 힐링을 하는 주변의 세포들은 인지를 해야 되잖아요. 상처가 났다는 것을. 울버린의 피부는 어떻게 상처를 인지할까? 그리고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과정은 어떤 것이 있을까? 그리고 그 나머지 이제 뒷부분은 그러한 신호들을 서로 여기가 위험해 하는 신호를 주고받을 필요가 있다면 그런 필요들은 어떻게 그런 신호들을 전달을 할까? 뇌 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들을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게 이제 아무래도 분자적인 수준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서 되게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한다고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얼마나 이해가 되실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혹시 제가 하는 용어들이나 이런 것들이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잘 적어 두셨다가 챕터가 끝나고 마다해서 또 질문을 해주시면 이렇게 잘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상처를 어떻게 인지할까? 피부가 딱 벌어지면 그죠? 상처를 알아야 돼요. 그 주변 세포에서 알아야겠죠. 상처가 난 세포 자체는 굉장히 뭐 상처가 나서 찢어지고 세포들이 다 벌어지고 할 테니까 잘 모르겠지만 주변 세포에서는 그것을 잘 인지해서 무언가 일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첫 번째는 인지예요. 알아야 하는데 이제 그것을 연구를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들여다보기 위해서 저희가 현미경을 사용을 해요. 근데 이제 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게 한계가 좀 있어요. 그래서 아주 확대해서 이렇게 지금 이제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세포 하나하나를 볼 수 있는 정도로 보기 위해서는 좀 많이 투명해야 돼요. 투명하고 좀 보기가 쉬운 작은 조직에서 관찰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울버린의 얼굴을 이렇게 뜯어다가 현미경 밑에 놓고 관찰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뿌리를 가지고서 들여다 볼 건데요. 우리가 식물에서 모델 식물로 사용하는 애기장대라고 하는 작은 식물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작은 식물의 뿌리를 통해서 상처 후에 일어나는 반응을 보려고 하고요. 그러면 이제 상처를 줘야 될 텐데 상처를 그냥 이렇게 바늘로 푹 찔러서 줘도 돼요. 그죠? 근데 이제 그렇게 줄 경우에는 바로 실시간으로 관찰하기가 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상처를 뿌리를 현미경 밑에다 놓고 그 상태에서 바로 상처를 주면서 초단위로 일어나는 과정들을 라이브로 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상처를 레이저를 쏩니다. 현미경 밑에서 관찰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레이저를 통해서 관찰을 하는 건데 그 관찰용 레이저인데 걔를 아주 세게 빛을 조사를 하게 되면 그 레이저를 쏜 부위가 터져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포를 죽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세포를 죽여버리고 그냥 현미경 아래에서 관찰을 하면서 세포를 죽여서 관찰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세포들을 잘 볼 수 있도록 형광물질로 이렇게 염색을 해놓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부분에 상처를 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화살표 있는 부분을 한번 잘 봐보세요. 상처를 줍니다. 상처를 줬더니 뭐가 일어났어요. 그죠? 뭐가 일어나고 상처가 세포 하나에서 상처가 일어나고 그 주변에서 이제 일어나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시 볼게요. 이 뒷부분은 사실은 좀 비슷해서 터지고 그죠? 여기에서 이제 일어나는 반응을 가지고 어쨌든 상처가 일어나서 발생하는 일들을 가지고서 주변에서는 상처가 났구나 하는 것들을 인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들여다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들여다봤더니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현상들이.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이 무언가 세포 안에 있는 물질이 막 바깥으로 분비가 돼서 나온 걸 볼 수 있었죠. 여기에. 그래서 이렇게 분비가 되어서 나오는 일들이 한 가지 일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관찰을 할 수 있었던 게 뭐였냐면 이게 이제 앞부분에 굉장히 빠르게 변한 거라 여러분들이 좀 놓쳤을 수도 있을 텐데 원래는 세포가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배열이 돼 있어요.
그죠? 그런데 세포가 딱 이렇게 터지는 순간 이 안쪽에서 여기에서는 분비물이 막 분비가 돼서 바깥으로 빠져나갔는데 이때 어때요? 요 세포를 관찰을 해보면 세포가 굉장히 빠르게 확 늘어났다가 다시 줄어드는 패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긴 당연해요. 풍선이 두 개가 있어요. 풍선이 두 개가 있는데 굉장히 빵빵해서 풍선 두 개를 한꺼번에 굉장히 밀접한 공간에 딱 놓았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렇게 딱 놓고 그런데 하나를 풍선을 확 터트리면 어때요? 얘가 쭉 쭈그러들면서 그 옆에 있는 풍선이 굉장히 큰 힘으로 부피를 유지하고 있었다면 얘가 팡 이렇게 커졌다가 뭐 줄어드는 건 그 다음 일인데 어쨌든 커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피 변화가 발생을 한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의 신호가 그러니까 어떤 내가 설명해 주지 않아도 상처가 났어라고 누군가 말을 해주지 않아도 물리적으로 발생하는 두 가지 현상이 대표적인 현상인데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이 주변의 세포들이 아, 상처가 났구나 하는 것들을 센싱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날까? 근데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과학자들이 어떻게 설명한 어떤 결과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리는 과정이라기보다 어떻게 이 현상을 과학자들이 관찰을 하고 그 관찰을 토대로 어떻게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질문의 답을 찾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실험들을 해나가는가 하는 과정을 조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상처가 났을 때 이렇게 물질들이 안쪽에 있는 물질들이 바깥으로 퍼져나가는데 그러면 이 주변에 있는 셀들이 이 물질을 정말로 인지를 해서 상처가 났구나 하는 거를 인식할 수 있을까? 만약에 그렇다면 이 많은 물질 중에서 어떤 물질이 그런 일을 할 수 있고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 물질을 누가 센싱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해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 각각의 이제 답을 하나씩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은 다 과정이잖아요. 그죠? 뭔가 안에 있는 물질이 실제로 상처 신호가 될 수도 있어 라는 이제 가정인데 이런 가정이 성립하려면 누군가가 세포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캐치할 수 있는 누군가가 존재해야만 이런 가정 자체가 성립을 하잖아요. 그러면 식물 세포에서도 진짜 그런 일을 하는 애가 있을까? 하는 것들을 먼저 좀 살펴볼게요. 세포는 그러니까 지질막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포 안의 세상과 세포 밖의 세상이 이렇게 지질로 구성된 막으로 단열이 되어 있어요. 분리가 되어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이제 자세히 살펴보니까 뭐가 있냐면 막을 뚫고 막 바깥으로 있는 단백질들이 되게 많이 사실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예전부터 이런 연구들을 많이 했어요. 얘네가 뭘 하는 걸까 하고 연구를 해봤더니 얘네가 다 단백질들인데요. 팔이 있어요. 팔이 그러니까 이렇게 막에 있는데 팔이 바깥으로 막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팔이 존재를 하는 거죠. 그리고 팔의 모양이 다 달라서 얘네가 무언가 서로 다른 것들을 캐치를 하려고 하는 팔만 밖에 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얘가 몸통이 모두 다 밖에 나가 있는 게 아니라 팔은 밖에 나가 있는데 몸통은 안쪽에 있어요. 그래서 팔에 뭐가 걸리기만 하면 걸렸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거를 몸 안쪽에 있는 애들을 통해서 안쪽으로 전달을 해줄 수 있는 어떤 이러한 막단백질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는 것들을 발견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상처가 났을 때 바깥으로 어떤 물질들이 바깥으로 분비가 됐을 때 어쩌면 이런 막 단백질 중에 누군가가 걔를 캐치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은 어쨌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실험을 해보려고 해요. 과학자들이 진짜로 바깥으로 분비된 물질에 의해서 신호가 전달되는 걸 알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걸 눈으로 좀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이 정말로 신호가 돼서 무언가 안에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 눈으로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이제 하는 것 고민한 끝에 사람들이 이제 또 하나 발견을 했던 것이 뭐냐면 칼슘이라는 물질이에요. 이제
칼슘이라는 물질이 이제 우리가 왜 칼슘 섭취가 굉장히 중요해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칼슘 섭취가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는 굉장히 세포 안에서 동식물 다 가릴 것 없이 세포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배달꾼의 역할을 얘가 하고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들 많이 시켜 먹죠? 배달의 민족 이런 거. 전화하잖아요. 그죠? 떼르릉 전화해요. 갖다 주세요. 그러면은 누가 와서 막 갖다 주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한 시스템이 세포 안에도 존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배달꾼의 일을 하는 게 칼슘인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서 온갖 가지 스트레스나 이런 바깥에서 세포 밖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을 때 결국은 그 일에 대비해서 무언가 일을 하려면 세포 안에서 무언가 막 일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많은 일들을 일어나게 하기 위한 대표적인 일들이 유전자를 발현시켜서 단백질을 만들어야 돼요. 결국은 무언가 일을 하는 단백질인데 그 일꾼을 만들어야 되는데 많은 신호는 어디서 일어나요? 막 근처에서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바깥에 무슨 일이 있나 하는 것들을 센싱을 밖에서 하는데 실제로 일을 할 일꾼을 만드는 건 핵이에요. 핵 아니거나 아주 안쪽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그 중간에 전달자로 칼슘이라는 애를 활용을 해서 내가 여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으니까 너가 어떤 일을 해라 하는 메시지를 전달을 해준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들이 동물, 식물 가릴 것 없이 굉장히 보편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것을 과학자들이 밝혀서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상처를 줬을 때 일어나는 일도 이렇게 칼슘의 변화를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칼슘의 농도를 눈으로 볼 수만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그래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방법도 만들었어요. 이거 뭔지 아세요? 젤리피쉬 아시죠? 젤리피쉬가 혼자 막 빛을 발해요. 그죠? 그래서 젤리피쉬가 빛을 발하는 원리가 뭘까? 스스로 빛을 발하는 이렇게 빛을 발하는 단백질이 뭘까? 이제 이런 것들을 밝히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젤리피쉬를 엄청 많이 이렇게 다 수집을 했어요. 엄청 많이 모아가지고 이걸 갈아가지고 이 형광을 만들어내는 단백질을 분리를 했고요. 그리고 근데 이게 단백질이니까 단백질이 유전자로부터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의 시퀀스, 염기 서열도 또 분리를 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GFP, 그러니까 젤리피쉬에 있는 GFP를 만들어내는 유전자를 이제는 아무데나 막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집어넣으면 여러분들도 막 이렇게 발광을 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 재밌겠죠? 요즘에는 빨주노초 파남보가 다 가능해요. GFP만 가능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럼 가능하겠다. 여러분들 여기에 이제 머리카락 하나하나마다 빨주노초 파남보를 쫙 발현을 시켜서 레인보우 머리카락을 염색이 아니라 LED로 만드는 것도 사실은 요즘에 가능합니다. 근데 그런 방식으로 형광 단백질에 해당하는 유전자를 식물에도 넣어서 걔를 발현을 해서 빛을 볼 수가 있는데요. 걔를 좀 더 변형을 했어요. 좀 더 변형을 해서 어떻게 변형을 했냐면 GFP 형광 단백질이긴 단백질인데 평상시에는 빛을 이렇게 발광하지 못하다가 칼슘을 만나면 빛을 막 내도록 하도록 조금 변형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식물한테 발현을 시켜 놓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평상시에는 형광이 관찰되지 않다가 칼슘을 막 넣어주게 되면 빛이 번쩍번쩍번쩍하는 어떤 그러한 돌연변이를 만들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칼슘의 농도가 올라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세포들에 있어서 신호가 그러니까 무언가 일을 하고 있다. 얘가 외부의 신호를 받아서 내가 뭔가 일을 하고 있다라는 중간 신호가 된다고. 그래서 얘를 리포터로 활용을 해서 내가 상처가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을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를 눈으로 볼 수 있는 장치로 활용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툴을 이용을 해서 과학자들이 좀 연구를 진행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몇 가지는 됐어요. 아무래도 세포 바깥에서 뭔가 일어나는 일들을 센싱할 수 있는 팔이 있다. 그죠? 그다음에 팔이 뭔가를 딱 캐치를 하면
어쩌면 칼슘 농도가 올라가는 반응을 통해서 그 우리가 눈으로 캐치했다 안 했다 하는 정도를 눈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제 단서들을 가지고서 그러면 그 다음 작업을 진행해 보려고 해요. 이제 그러면 이제 되게 많잖아요. 안에서 바깥으로 분비가 나오는 굉장히 많은 물질이 있는데 이 많은 물질들 중에서 뭐가 신호가 될까? 이제 하나씩 원 바이 원 테스트 해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사람들이 테스트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여러 그룹에서 이런 연구들을 했는데 가장 이제 쉽게 생각했던 게 ATP였어요. ATP가 뭐냐면 여러분들 근육 같은 거 이런 거 다 움직일 때 에너지 쓰잖아요. 그죠? 그런 에너지원으로 활용되는 게 다 ATP라고 하는 분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ATP가 에너지가 되게 높아서 ATP가 ADP로 분해가 되는 과정에 에너지가 릴리즈가 되어서 얘를 이제 그 여러 가지 단백질들이 어떤 일들을 하는데 이 에너지를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얘가 뭐 굉장히 많은 일들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으로 에너지 소스로 활용이 되는 애라면 얘는 분명히 세포 안에 있어야겠죠. 이런 에너지 아주 값비싼 애거든요. 광합성을 해서 막 만들고 열심히 일을 해서 ATP로 만드는데 이런 애가 세포 밖에 있을 일은 절대 없을 거고 만약에 얘가 세포 바깥으로 나간다면 그거는 안쪽에 있는 애가 바깥으로 나갔다고 하는 이야기일 테니까 여기에 팔이 하나 달려가지고 이 팔이 ATP를 딱 센싱을 하는 순간 바깥에 게 불필요하게 세포가 터졌다라는 신호로 인식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실제 했어요. 과학자들이. ATP가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이거를 실제 실험을 해보고자 했습니다. 그 방법은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칼슘을 이용을 해서 보고자 했고요. 칼슘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을 이제 그 리포터로 활용을 해서 바깥에서 ATP를 쳐봅니다. 이제 ATP는 셀 안에만 있는데 바깥에서 쳐봐요. 그래서 칼슘이 올라가나? 이렇게 해서 봤더니 ATP를 농도별로 10, 100, 500, 1000 이렇게 농도별로 처리를 하고 칼슘의 농도를 이 빛의 세기를 통해서 관찰을 했더니 어때요? 올라가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ATP가 세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세포 밖에 ATP가 존재했더니 칼슘 시그널이 팡팡팡 이렇게 신호가 뭔가 일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칼슘을 처리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바깥에서 ATP를 처리했을 뿐인데 세포 안에 칼슘이 농도가 막 올라가면서 무언가가 활성화됐다라는 얘기는 누군가가 세포 바깥에서 ATP를 캐치했다. 캐치하고 그 캐치한 신호를 안쪽으로 전달했구나 이제 하는 것들로 생각을 해볼 수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ATP가 맞는 것 같아. 그러면 ATP를 캐치했던 그 캐치볼이 뭘까? 그 캐치했던 손이 뭘까를 사람들이 또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찾기 위해서 이제 고민한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원 바이 원 하나씩 유전자를 망가뜨려서 사실은 해봐도 될 거예요. 그죠? 원 바이 원 하나씩. 근데 그래서 이렇게 살펴봤더니 이런 바깥에 있는 애를 캐치할 수 있는 바깥에 손이 몇백 개가 있는 거예요. 이 몇백 개가 있는 거 하나씩 다 망가뜨려 보기에는 너무 힘든 거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우리가 석사, 박사 이런 거 이제 박사과정 학생들이 하는데 박사 5년 안에 졸업해야 돼요. 그죠? 근데 이런 거 이제 한 개씩 800개를 한 개씩 하면 10년, 20년 걸려도 졸업 못 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하면 하나씩이 아니라 좀 한꺼번에 정말 새로운 걸 발견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엑스맨을 만들면 돼요. 엑스맨. 사람한테는 엑스맨을 그냥 만들기가 어렵지만 식물은 좀 쉽죠. 식물의 종자에다가 뮤타제네시스를 일으킬 수 있는 온갖 가지 방법을 통해서 랜덤하게 뮤타제네시스를 시킬 수가 있어요. 뭐라 하지 않죠. 윤리적인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종자에다가 랜덤하게 뮤타제네시스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얘네를 가지고서 관찰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서 봤어요. ATP가 밖에서 처리를 하게 되면 반짝반짝반짝 그죠? 얘네가 올라가는 걸 봤는데 지금 얘네들의 집단은 어때요? 얘네들은 랜덤하게 우리가 앞에서 뮤테이션을 시켰어요. 그 위치는 다 몰라요. 아주 랜덤한데 그러면 얘네들은 엑스맨의 집합이에요. 엑스맨의 집합인데 우리가 보려고 하는 엑스맨은 뭐냐?
밖에서 ATP를 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짝반짝하지 않는 애들, 그 엑스맨을 찾으면 되겠죠. 그러면 걔가 뭐예요? ATP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칼슘을 인지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칼슘을 인지할 수 있는 그 리셉터, 그 손이 망가진 애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 연구 박사님들이 규명을 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5만 개를 봤어요. 처음에는 이제 이쪽 그림처럼 본 거예요. 딱 이렇게 그러니까 다 뮤턴트를 만든 다음에 한 5만 개쯤 쫙 뿌려서 본 거죠. 처음에 첫 번째 스크리닝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ATP를 처리했을 때 올라가지 않는 애들을 하나씩 이렇게 잡아낸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뭐 이게 좀 가짜도 있겠죠. 그죠? 이 중에는 가짜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애는 ATP에만 반응하는 게 아니라 뭐 ATP에 그러니까 다른 온갖 가지 5만 가지 신호에도 다 반응하는 애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줄여 나가서 마지막에 하나 찾았습니다. ATP를 인지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ATP를 바깥에서 쳐도 반짝반짝거리지 않는 뮤턴트를 찾아서 걔네를 가지고서 연구를 이제 찾았으니까 연구를 이제 논문으로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뮤턴트를 찾은 과학자들은 이름을 붙일 수가 있어요. 헨리 혜성을 딱 처음 발견한 사람은 막 이름 붙이죠. 제가 혜성을 딱 발견하면 유리 막 이렇게 붙일 건데 뮤턴트를 발견한 과학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름을 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람은 돈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Does not respond to nucleotide. ATP에 반응을 하지 않는 뮤턴트다라고 해서 이제 이름을 붙였고요. 그 뮤턴트를 가지고 실험을 해보니까 보면 여기에 이래요. ATP를 농도별로 바깥에서 처리를 하게 되면 어때요? 얘네가 원래는 이렇게 형광이 막 빛이 반짝반짝 해야 되는데 이 유전자가 망가진 경우에는 변화가 없어요. ATP에 반응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2014년에 나왔던 논문인데 ATP의 바깥에 세포 내에 있는 게 아니고요. 세포 바깥에 ATP를 인지하는 센서가 있다. 그래서 그 센서를 통해서 상처를 인식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존재한다. 이제 이런 것들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방식으로 유사한 방식으로 하나씩 사람들이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얘네가 굉장히 많은 칵테일이잖아요. 한마디로 세포 안에서 그냥 팡 터져 나왔으니까 사실은 얼마나 많은 물질들이 바깥으로 터져 나오겠어요. 근데 이제 그 모든 물질이 다 신호로 인지가 되지는 않겠죠. 그 중에 몇 가지는 상처를 대변하는 신호로 활용을 할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걔네들을 각각 인지할 수 있는 누군가, 팔이 세포 바깥에 존재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밝혔던 아까 설명을 드렸던 돈원이라는 애가 하나 있었는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애들이 존재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센싱을 마치 센서처럼 바깥에 센싱을 하고 있는 시스템이 존재를 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 센서가 센싱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뭔지는 잘 모르지만 칼슘 농도가 증가를 해서 칼슘 농도를 통해서 세포 핵까지 그 신호가 전달이 되고 서울대 안 와보셨죠? 이 서울대의 크기가 딱 서울대 말고 그럼 뭘 표현하면 좋을까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쯤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동네가 있으면 그 핵은요, 큰 동네 있잖아요. 큰 동네에 핵은 그냥 건물 하나 정도? 무슨 동? 각각 여러분이 있는 동네의 동에 건물 하나, 중간에 있는 건물 하나 정도로 상상해 보시면 그게 핵이고요. 그 동에 그 큰 둘레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게 세포 하나 정도의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세포의 막에 있는 위치랑 핵까지는 사실은 굉장히 멀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먼 거리를 신호가 전달이 쫙 퍼져야 되는데 그런 딜리버리, 배달의 민족의 배민들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게 칼슘들이다. 그래서 칼슘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제 전달을 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정도로 해서 일단 첫 번째, 상처에 일어나는 첫 번째 과정인
세포 내 물질이 바깥으로 분비가 되는데 그것이 신호가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 보려고 해요. 근데 혹시 넘어가기 전에 이제 되게 비슷한 이야기들이 이제 이렇게 반복이 되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이 될 거라서 혹시 잘 이해가 안 되거나 궁금한 거 있으면 조금 질문하고 넘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전혀 이해가 안 돼. 이런 거 혹시 있어요? 뭐 또 없으면 또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는 그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첫 번째는 어쨌든 뭐가 퍼져 나오는 게 좋은 시그널일 것 같은데 두 번째로 이런 현상이 있어서 이건 그러니까 현상이에요. 그죠? 뭔가 부피가 변하는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것도 하나의 센서가 될 수 있을까? 근데 이거를 이제 여러분이 부피가 커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부피가 줄어든다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쉬워요. 터치, 그죠? 이게 뭐예요? 터치, 눌리는 거잖아요. 근데 눌리는 걸 어떻게 생각해 보면 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셀의 입장에서 터치를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까? 눌리는 거죠. 세포가 눌리는 거예요. 그러면 눌리는 걸 어떻게 인지할까? 이 터치를 어떻게 사람은 인지할까요? 이 과정이 밝혀졌어요. 근데 이것도 아주 옛날에 밝혀져 최근에 그렇게 아주 멀지 않은 과거에 밝혀졌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밝힌 공로로 2021년, 작년이네요. 작년에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이제 노벨상을 받은 박사님들이 계신데 그 두 분이 받으셨는데 이제 어떤 걸로 받았냐면 리셉터로 받았어요. 리셉터가 아까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무언가를 센싱하는 애들, 이런 애들을 이제 리셉터라고 부르는데요. 리셉터인데 뭐에 대한 리셉터로 노벨상을 받았냐? 온도는 어떻게 센싱할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터치는 어떻게 센싱할까? 이 메커니즘을 규명한 걸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이 터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터치를 어떻게 분자적으로 세포 안에서는 느낄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기계적으로 얘네는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얘가 이제 눈도 없고, 그죠? 눈도 없는데 그걸 보고 다 알아야 돼요. 단백질이 알아야 되는데 단백질 레벨에서 터치를 어떻게 센싱을 할 수 있을까? 오랜 동안 사람들이 모델을 세웠어요. 이제 한 가지 모델은 뭐였냐면 어쨌든 이게 이제 바깥에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죠? 막 세포 안에 있는 애가 바깥의 변화를 센싱하기는 어려울 테니까. 그래서 멤브레인의 바깥에 있는 어떤 단백질들이 아마 센서로 존재할 거다. 근데 얘가 그렇게 무언가 프레셔가 느껴지고 하는 걸 어떻게 센싱할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얘가 당겨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뭔가 눌리거나 당겨지거나 하는 그런 변화에 따라서 그 포스, 힘이 가해지게 되면 아마 단백질이 접혀있는 게 지금 여기서 보면 접혀있는 게 펴지죠. 이렇게 당겨져서 접혀있는 게 펴지거나 아니면 둘이 이렇게 붙어있는 게 떨어지거나 여기도 마찬가지로 접혀있는 구조가 당겨져서 펴지거나 이런 변화를 통해서 아마도 단백질 레벨에서 어떤 프레셔를 느끼지 않을까 하는 가설이에요. 가설이 또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 가설이 또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단백질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세포가 기름층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했잖아요. 기름층 사이사이에 단백질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기름이라고 버터, 마가린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누르면 눌러지죠. 그죠? 기름층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우리가 이제 단백질의 구조가 직접 변한다기보다 단백질이라고 하는 게 이 세포 막에서 기름층에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아마도 기름층에서 먼저 어떤 변화를 느끼고 기름층에서 느낀 변화가 단백질로 전달이 되어서 단백질의 구조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두 가지 모델들이 제시가 되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이제 두 가지 모델들이 어느 정도 다 가능할 텐데요. 제가 이제 이번에 설명드리고자 하는 게 이 두 번째 모델에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막단백질이에요. 그러니까 무언가 물질이 들고 나고 하는 일에, 그러니까 막에는 통로가 있어요. 통로가 있는데 물질이 들고 나고 하려면 막에 어떤 문이 있는데 문이 열렸다 닫혔다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근데 그러면 문을 어떻게 열고 닫을까? 근데 만약에 이제 단백질이 혼자서 있다고 한다면 혼자서 외부의 힘에 따라 변형을 일으키겠지만 단백질이 막에 둘러싸여 있다면 막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당연히 단백질한테도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아마도 채널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열렸다 닫혔다 하는 어떤 그런 단백질을 채널이라고 우리가 하는데요. 그런 게이트, 문에 해당하는 단백질의 열고 닫음이 아마도 이렇게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기름층의 변화에 따라서 조절이 되는 게 아닐까. 그리고 그런 식으로 조절이 된다면 얘가 바로 이 자체, 이 게이트에 해당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리셉터, 센싱하는 센서의 역할이기도 하면서 그 센서가 열리면서 어떤 물질을 이동하는 채널의 역할도 동시에 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설을 가지고서 실험을 했어요. 이분들이 이제 어떤 실험을 했냐면요. 이제 굉장히 오랜 동안 뭐는 알고 있었냐면 터치를 딱 미케니컬 프레셔를 이렇게 주어요. 이렇게 꾹 손가락으로 누르면 세포 안에서 전기 신호가 발생한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기 신호를 위에서 이렇게 전기를 측정하면 전기가 측정이 되는 건 알 수 있었는데 전기가 측정한다는 건 뭐예요? 뭔가 플러스 마이너스 차지된 이온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무언가 게이트가 있어서 무언가가 열리고 닫히고 하는 건 알 수 있었는데 그거를 실제로 문이 열리고 닫히고 하는 거가 누구인지 그 당사자는 알 수가 없었던 거죠. 이건 이제 어떤 식으로 밝혔냐면 이 세포, 특정한 세포에서 그런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는 거.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 해야겠어요? 멤브레인에 존재해야겠죠. 뭔가 멤브레인에 있는 단백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가 채널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겠죠. 뭔가 열리고 닫히고 이런 일을 하는 단백질을 72개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원바이 원으로 했어요. 하나씩. 하나 망가뜨려서 측정하고 두 번째 망가뜨려서 측정하고 72개를 하나씩 오래 걸렸겠죠. 예, 많이 오래 걸렸어요. 오래 걸려서 72개를 다 테스트했더니 그중에 하나에서 전기 신호가 발생하지 않는 뮤턴트를 확인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하, 얘가 망가졌더니 전기 신호가 발생을 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얘가 망가졌더니 이 물질이 들어오는 통로가 막혔다. 그죠? 그래서 이 피에조라고 하는 애를 그렇게 해서 찾을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얘를 이제 하나를 찾고 났더니 얘와 유사한 PHO2가 있더라. 그래서 또 두 개, PHO1, 2를 발견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이 구조도 다 풀렸어요. 이 단백질이 어떻게 생겼냐? 굉장히 큰 단백질이었고요. 이렇게 막에 이렇게 굉장히 크게 존재를 하고 있다가 막에서 리피드가, 그러니까 기름층이 이렇게 변형을 일으키게 되면 이 변형에 따라서 힘이 이렇게 발생을 하면 그거에 따라서 이 채널이 열려요. 이렇게 이 구멍이. 그래서 이렇게 원래는 여기엔 지금 구멍이 닫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닫혀 있었던 얘가 리피드 층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서 당겨주게 되면 얘가 채널이 열리면서 이를 통해서 물질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할 수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신호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런 채널의 이제 역할과 그다음에 이제 어떤 식으로 그러면 이제 어떤 물질이 들고 나갈 것이냐 뭐 이러는 것까지가 다 규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터치 안아줬을 때 안아주는 거 느껴지는 거 이게 다 누구 때문이라고? 피에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피에조가 그것만 있냐? 그거는 아닌 거예요. 곳곳에서 우리가 터치하면 되게 쉽게 그냥 우리가 이제 피부에서의 터치를 쉽게 생각하지만 세포 안에서도 세포 안에서의 어떤 세포들 사이사이의 일들
세포가 조금 커지고 작아지고 팽창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을 이루는 어떤 올간들의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다 관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곳에 세포가 커지거나 뭐 혈관이 팽창하거나 뭐 어떤 연골이 우리가 무릎 같은 거 할 때 보면 연골이 막 눌리잖아요. 연골이 눌리거나 이런 곳곳에 다 pH 채널이 존재를 하면서 얘네들이 다 그것을 눌렸구나 안 눌렸구나 내가 팽창했구나 안 되었구나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하면서 얘가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 이건 동물의 얘기였어요. 그죠? 동물은 터치 다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식물도 터치를 느낄까요? 식물이 안아주면 여러분이 안아주면 알까요? 이 하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얘가 미모사라는 애인데요. 누가 와가지고 건드립니다. 살짝 건드렸어요. 때리지 않았어요. 어때요? 살짝 건드렸는데 건드린 거 다 알아요. 예, 닫아버리죠. 예. 한번 이거 여러분들 지나가면서 많이 볼 수 있어요. 한번 건드려 보세요. 그러면 기가 막히게 다 알고 다다르르 이렇게 닫아버립니다. 어때요? 식물도 안아주면 안다는 얘기예요. 터치를 알 수 있다. 제가 또 다른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얘는 이제 포도나무 덩굴손이에요. 왜 얘네들이 이렇게 뭘 이렇게 감잖아요, 그죠? 덩굴을 이렇게 감아가는 그런 이제 덩굴손인데 덩굴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세요. 이렇게 움직여요. 크게 움직이는데 감아갈 대상을 발견한 순간 어때요? 보셨어요? 딱 터치한 순간 또 여기 잘 보세요. 이 쬐끄만 애도 봐봐요. 다시 알죠? 기가 막히게 알죠? 터치한 순간 알아요. 터치한 순간 알아서 원래는 어떻게 움직였어요? 이렇게 아주 크게 움직였는데 터치한 순간 그 순간 딱 알고 얘를 감고 돕니다. 그죠? 이런 거를 굴촉성이라고 해요. 얘가 원래 성장이 이게 움직이는 게 뭐 동물처럼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식물의 움직임은 성장과 함께 움직이는 건데 얘가 이제 성장을 이렇게 해나가는데 건드리는 순간 터치를 센싱하고 터치에 의해서 그로스 패턴이 바뀌는 어떤 그런 현상을 이제 굴촉성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보면 뭘 할 수 있어요? 식물도 건드리면 안다. 터치하면 알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식물의 터치에 혹시 pH가 관련되어 있지 않을까? 동물과 식물은 굉장히 다를 것 같지만 사실은 유사한 거 아니야? 이런 거죠. 그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과학자들이 하고 pH가 식물한테도 있을까라는 이제 이렇게 유전자들을 쭉 조사를 해봤더니 pH가 식물한테도 있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비슷한 애가 있어요. 플라워링 꽃 피는 식물에만 있는 건 아니고요. 뭐 이런 그 그린 LG 같은 애들, LG에도 존재를 하고 펀자이에도 존재를 하고요. 그 척추동물이나 무척추동물 모두에 이런 pH조 같은 애들이 존재를 한다. 그러니까 이 사실은 이게 pH조가 뭐 동물 뭐 척추동물, 무척추동물에 발현하는 거는 놀라운 건 아닌데 사실은 식물에 발현하니까 사실은 좀 놀랍긴 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아까도 보여드렸듯이 식물도 터치를 인지할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럼 얘가 뭘 터치할까? 이제 아까 이제 pH조가 발견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분명히 저희가 봤죠. 이렇게 빵 하고 터지면서 얘네가 세포가 부피가 변하는 걸 봤는데 거기에서 분명히 작용할 것 같은데 그건 아직 사람들이 테스트를 안 해봤어요. 그건 이제 테스트가 저는 되게 궁금하고요. 근데 대신에 pH조가 먼저 어디에서 발현되는가를 봤어요. 이게 아기장 때 어린 시기의 식물인데요. 우리가 이제 아까 앞전에 GFP 형광 단백질을 코딩하는 유전자를 형질 전환을 시켜서 관찰을 하게 되면 형광으로 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형광을 관찰할 때는 형광 현미경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맨눈으로도 관찰을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거스라고 하는 색깔을 만들 수 있는 효소를 발견을 했어요. 그런 걸 착안을 해서
얘는 서브스트레이트를 만나면 이 거스라고 하는 엔자임이 존재를 하면 서브스트레이트를 파란색으로 바꿔주는 효소인데요. 그 효소의 유전자 시퀀스를 식물에 형질 전환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 툴을 이용을 하면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내일 실험할 주제도 이런 부분인데요. 파란 색깔을 통해서 유전자가 어디에서 발현되는가 하는 걸 볼 수가 있는 툴입니다. 그래서 그 툴을 활용을 해서 봤더니 이 피에초라고 하는 애가 식물에도 있고 모델로 활용하는 애기장대에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발현되는 위치가 뿌리 끝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여기 이제 관다발, 요 중간에 있는 파란색도 보이는 걸 보면 관다발에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뿌리 끝에 또 있는 걸 볼 수 있었죠. 뿌리 끝에서 터치를 느낀다. 언제 느낄까요? 뿌리가 근데 사실은 흙을 뚫고 가야 되잖아요. 그죠? 흙을 뚫고 가려면 아무래도 뭘 느끼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뭔가 흙을 잘 뚫고 가도록 하는데 필요하게 어떤 그런 데 관여하는 게 아닐까 이제 하는 사람들이 이제 과학자들이 생각을 했고요. 실제 그런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에초가 그러니까 이게 식물을 이제 우리가 실험실에서 키울 때는 흙에서 키우면 관찰하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표면에다 이렇게 키워요. 세로로. 표면에다 세로로 키우는데 얘를 이렇게 세로로 보통 키우지 않고 약간 뉘어봅니다. 뉘어서 키우고요. 그 다음에 그냥 키우면 얘가 먹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먹을 거를 묵 같은, 여러분들 묵 아시죠? 묵을 하나 깔아요. 묵 위에다가 식물을 얹고 그 위에다가 키우는데요. 얘를 약간 기울여요. 그러면 이제 묵이니까 말캉말캉 하잖아요. 그래서 기울여 놨으니까 얘가 다시 이제 기울인 쪽으로 파고 들어가겠죠. 그래서 파고 들어가는 차이를 관찰을 해봤는데 원래 식물에서는 잘 파고 지금 여기에서 검정색으로 표현된 게 파고 들어가서 참 서페이스의 표면에 잘 안 보이는데요. 잘 파고 들어가서 안쪽에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피에초가 망가진 경우에는 파고 들어가지 잘 못해요. 대부분이 다 표면에 그냥 묵의 표면에 이렇게 존재를 하고 안쪽으로 흙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데 문제가 생기는 걸 발견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직 정확하게 이제 막 작년에 막 따끈따끈하게 나와서 발견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직 그 디테일은 잘 모르지만 무언가 우리가 느끼는 이 터치, 사람이 느끼는 터치와 관련된 이 센서 채널이 식물의 뿌리 끝에도 존재를 하면서 얘가 땅속을 잘 파고 들어가도록 하는데 중요한 일을 한다. 이런 것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정말로 얘가 실제로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엔 꼭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그런 유사한 메커니즘이 상처에서도 존재해서 그런 걸로 상처가 났구나 하는 걸 인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장황하게 어떻게 센싱을 할 수 있을까? 이제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어떻게 질문을 던지고 어떻게 풀어나가는가 하는 거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 보려고 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근데 이제 넘어가기 전에 혹시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여러분들 그러니까 질문에 대한 것들을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또 이제 아예 다른 이야기를 할 거라서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을까요? 단백질은 일반적으로 굉장히 많은 숫자로 존재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만 존재하는 일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단백질을 몇 개를 만들까? 뭐 이런 것들은 세포마다 좀 다 다르고요. 그다음에 단백질을 몇 개를 얼마 동안 유지할까?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정교하게 조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뭐 궁금한 거 있을까요? 아니면 또 제가 또 넘어가 볼게요. 이제 조금 이제 뒷부분에 가서는 조금 더 현상들, 그러니까 어떤 막 디테일에 대한 것들을 계속 이야기하면 좀 지루할 것 같아서 좀 큼직큼직하게 일어나는 현상들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어떤 일이 상처가 나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할까? 센싱을 했으면 무언가 이제 센싱을 하고 뭔가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이런 거죠. 울버린의 이런 거. 회복이 돼야겠죠. 그죠? 뭔가 이렇게 쫙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식물에서 일어나는 상처 이후에 일어나는 반응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랑 처음이랑 같은 실험이에요. 뿌리에서 이제 그 관찰을 한 건데 뿌리에서 관찰을 하고 아까 마찬가지로 레이저를 쏴가지고 관찰을 하고 실제로 상처가 난 부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나를 봤는데 아까는 되게 초단위로 봤죠. 왜냐하면 초단위로 실시간으로 인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어떤 일이 현상이 일어났나를 보려고 조금 긴 롱텀으로 봤습니다. 6시간 후에 봤고요. 이 빨간색이 초기 상태, 이 파란색이 6시간 이후에 어때요? 가장 큰 차이는 공간이 메워졌다죠. 그죠? 아까 울버린의 상처가 쫙 줄어든 것처럼 식물의 뿌리에서도 상처를 줬더니 지가 혼자 메꿉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걸 좀 더 들여다봤어요. 이거 어떻게 메꿨지? 어떻게 메꿨나 해서 봤더니 부피 생장이 또 하나 키였어요. 여기에서 일어나는 부피 생장은 조금 다른 거예요. 아까 초반에는 초단위로, 그죠? 초단위로 살짝 이렇게 안에가 터져서 주변에서 반사적으로 일어났었던 세포의 어떤 부피 변화였다면 얘는 7시간 이후에, 그러니까 원래 1시간에서는 일어나지 보이지 않았던 부피 변화가 점차 중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뭔가 일이 일어났는데 그 결과로 7시간에 봤더니 얘가 부피가 커져서 이 공간을 메우고 싶은 거죠. 세포가 막 커져서 이 부피를 메우는 게 한 가지 현상이었고 그 다음에 12시간 정도 지나고 봤더니 세포가 커진 것만으로는 부피가 메워지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얘가 하는 일이 뭐예요? 분열을 합니다. 이렇게. 예. 세포가 분열을 해서 메우는 현상을 관찰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분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게 분열은 굉장히 잘 조정이 돼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사람의 세포에서도 그렇죠. 이 분열 잘못되면 암이에요, 암. 분열만 계속하면 암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열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굉장히 정교하게 조절이 되어야 하고요. 어디에서 언제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분열을 해야 될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뿌리인데요. 뿌리에서는 이 뿌리는 이 끝부분에서 성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끝부분에서 성장을 하고 성장을 하기 위해서 세포들은 위아래로 분열을 합니다. 이렇게 층을 쌓아서 이렇게 분열을 해서 얘가 2개가 되고 또 이렇게 또 이런 식으로 세로로 분열을 해서 얘네들이 세포의 길이 성장을 하는데 상처를 냈더니 일어나는 일이 원래 있었던 세포의 길이 성장이 아니라 가로로 분열을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세포가 세로로만 분열을 해가지고는 이런 일이 해결이 메워지지가 않겠죠. 그리고 동물 세포랑 다르게 식물 세포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세포 벽으로 다 둘러싸여 있어서 얘가 막 혼자 돌아다닐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분열을 하는 시점에 정확하게 어디를 메워야 하는지 그 방향을 향해서 분열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그걸 굉장히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이 첫 번째 세포에서 했더니 두 번째 세포에서 가로로 분열을 했고요. 이번에 이제 여기에서 상처를 줬어요. 그랬더니 또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보면 또 가로로 분열을 해서 얘네를 메꾸고 이러한 현상들이 계속 안쪽으로 갈수록 마찬가지로 안쪽에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신기한 건 그거예요. 원래 세로축으로 분열하던 세포가 상처를 인지해서 가로축으로 분열을 한다라는 게 한 가지라면 두 번째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항상 상처가 난 것보다 안쪽에서 무언가를 인지해서 안쪽에서만 분열이 일어나더라. 보면은 여기에 상처가 났는데 여기는 분열이 안 일어나죠. 항상 안쪽에서만 무언가를 인지해서 얘네를 안에서부터 채워나가려고 하는 방식으로 분열을 해서 공간을 메우더라. 이런 것들을 관찰을 했고요.
그럼 이런 일들이 결국은 이제 아마도 이런 일들이 앞서 이야기했던 거, 어떤 신호를 센싱하는 것과 더불어 뭔가 어떤 부피 변화라던가 이런 것과 분명히 이제 센싱은 거기와 연관이 있을 텐데, 이런 분열은 결국은 어떤 특정한 유전자 발현을 통해서 무언가 일이 일어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어떤 특정한 유전자들의 발현이 바로 이 상처가 난 안쪽에서만 특징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닐까 이제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어떤 유전자들이 특징적으로 여기에서 상처 바로 부위에만 발현이 될까 이제 하는 것들을 찾아서 봤는데, 어떤 특정한 뭐 ERF 115라고 하는 어떤 애가 굉장히 상처 부위의 아래쪽에서만 굉장히 이렇게 발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상처 이후에 일어나서 여기에서 하는 일이 아마도 그런 일이겠죠. 뭔가 분열을 세포가 분열이 되게 하거나 아니면 세포가 팽창을 하게 하거나 아마 그런 일들을 조절하는 조절 인자가 굉장히 많이 여기에만 만들어지더라.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뿌리에서 간단히 보여드렸고요. 그런가 하면 얘가 뿌리에 그러면 다른 조직에서는 어떨까? 다른 조직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관찰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줄기예요. 줄기에서 봤는데 줄기를 딱 잘랐어요. 잘라서 어떤 일이 일어나나 봤더니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세포가 되게 많아졌죠. 이렇게 분열들이 막 일어나서 얘를 메꾸고 싶어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걸 조금 더 시간 단위로 보게 되면 처음에 원래 이제 보시는 것처럼 세포들이 되게 길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이렇게 길었던 세포들이 3일, 5일, 7일째 가서 보시면 얘네들 안에서부터 짝짝짝짝 분열이 다 마치 그냥 뭔가 쪼개진 것 같죠. 이게 다 분열이 있거든요. 세포 분열이 일어나서 이 부분을 굉장히 다 메꾸려고 열심히 얘네들이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거 그러면 이제 세포 분열 아까도 제가 이제 GFP로 잠깐 보여드렸었는데, 여기에서도 그 유사한 어떤 특정한 유전자들이 발현돼서 그런 일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관찰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이제 거스로 관찰을 해보았어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타겟을 정하고 이제 연구하려고 하는 이제 유전자들을 타겟을 정하고 그것들을 이제 발현시키기 위해서 그 유전자의 프로모터에 거스라고 하는 엔자임을 붙여가지고 식물의 형질 전환을 했는데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가 엔자임인데, 우리가 엑스글루라고 하는 서브스트레이트를 넣어주게 되면 이 엔자임이 엑스글루를 만나면 엑스글루를 쪼개요. 쪼개고 나면 얘가 색깔을 띠는 파란색으로 띠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눈으로 이렇게 색깔을 통해서 어디에서 유전자가 발현되나 하는 것들을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봤더니 어떤 유전자들은 상처 바로 부위에 근처에서 이렇게 많이 발현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애들은 아마도 분열과 관련된 일을 하는 유전자의 가능성이 되게 높겠죠. 이런 현상이 사실은 지금은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과학적인 사실을 막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이런 걸 다 모르기 전부터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감자인데요. 감자 뿌리는 감자고 위에는 이 방울토마토가 열리죠. 이게 접붙이기를 한 거예요. 감자의 뿌리에다가 방울토마토의 줄기를 같이 접붙여서, 그러니까 여기 그림처럼 서로 다른 두 개의 식물에 접을 붙여가지고 꽁꽁꽁 묶어 놓으면 얘네가 식물이 그냥 하나가 짜잔 하고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사실은 우리가 앞서 보았던 과정과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과정과 굉장히 유사한 거죠. 그래서 농부들은 이런 걸 과학적으로 알지는 못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걸 활용을 해서 농사에 적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과정이 상처에 의해서 여기가 다 분열이 막 일어나서 여기를 메꾸려고 하는 과정이랑 접붙이기에 의해서 일어나는 과정이 사실은 굉장히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우리도 이제 혈관이 있으면 내 팔을 뚝 잘랐는데 얘를 다시 붙인다고 생각을 해보면 붙는 거는 분열을 막 해서 붙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혈관은 어떻게 될까?
식물도 혈관에 해당하는 관다발 조직들이 있거든요. 그럼 얘네들은 다시 이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처가 일어나면 많이 이제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는 또 이렇게 어떤 관다발, 끊어진 관다발 조직을 이어주려고 하는 일들도 많이 일어납니다. 이제 그 실험을 이제 여기에서 또 과학자가 한 거예요. 이건 이제 상상은 사실은 그렇잖아요. 얘 관다발을 이어주는 게 되게 중요할 거야. 이런 생각은 하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나? 이제 이런 걸 해보기 위해서 어린 잎에다가 여기 끝에 이렇게 상처를 줘서 관다발 조직만 딱 끊어냈어요. 이렇게 끊어진 관다발이 잠시 후에 연결이 될까? 이제 이렇게 해서 살펴봤더니 지금 보시는 것처럼 관다발 조직이 며칠 후에는 새로 생기면서 상처 부위에 새로운 길을 만들어서 관다발을 잇는 일들이 일어나더라. 이제 하는 것들을 관찰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것과 함께 이거는 이제 사실은 뭔가 그냥 상처가 난 부위를 회복하는 과정인데 이거보다 한 걸음 더 나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재생이라는 문제는 뭐냐면 막 아주 많이 흔하게 관찰되는 건 아닌데 이런 것들 관찰되죠. 히드라를 잘라요. 히드라를 자르면 얘네가 여기만 그냥 메꿔지는 게 아니라 어때요? 하나가 통째로 만들어지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손가락이 하나 딱 잘랐는데 손가락이 아무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손가락이 새로 나온다고 생각해 봐요. 그죠?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일이 도롱뇽한테서도 관찰이 됩니다. 도롱뇽의 여기 예쁜 발을 뚝 하고 잘랐는데 여기가 그냥 아무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발이 새로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손가락이 잘려져도 다시 나면 좋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이런 능력이 식물한테도 있을까? 식물도 이런 걸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또 과학자가 던졌고요. 이제 아까 앞전에서는 되게 일부분만 잘라가지고 재생이 되나를 봤는데 이 질문에 답을 하려면 이렇게 퉁 잘라서 나머지가 만들어지나를 보면 되잖아요. 그런 각도에서 또 실험들을 과학자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뿌리 끝을 자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처럼 이제 뿌리에 어떤 일부만 상처를 준 게 아니고 여기서처럼 가위로 뚝 잘라가지고 뿌리 끝을 보고 이 잘린 뿌리가 어떻게 되나 시간을 72시간까지 관찰을 했는데 어때요? 얘네가 마치 도롱뇽의 앞발이 잘린데 앞발이 새로 나는 것처럼 뿌리 끝에 뿌리의 조직들을 새로 이렇게 만들면서 단순히 그냥 메꾸기만 하는 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조직을 통째로 만들어낼 수도 있다. 식물이 그러한 재생 능력도 가지고 있다는 것들을 이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또 이것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뿌리 끝만 그런 건 아니었고요. 사람들이 더 봤을 때 잎을 잘랐는데요. 잎을 마찬가지로 이제 뿌리를 자르듯이 잎을 잘랐는데 잎에서는 잎이 통째로 나온 건 아니었어요. 대신에 뭐가 나왔냐? 잎을 잘랐는데 뿌리가 나와서 거기에서 하나의 식물이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 이렇게 자르고 난 다음에 여기가 막 지금 세포가 분열이 여기에 특징적으로 돼서 얘네가 막 분열이 돼서 뿌리를 만들어내는 과정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과정도 마찬가지, 이러한 과정들이 식물에서는 재생 능력이 사실은 이제 굉장히 뛰어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잎을 뚝 잘라가지고 농사에서는 그렇게 활용을 하기도 해요. 잎을 잘라서 심으면 하나의 식물 개체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뿌리뿐만 아니라 뿌리든 잎이든 굉장히 많은 조직에서 재생을 하는 그러니까 상처 이후의 반응이 재생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아니면 앞서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치수가 망가진 데를 분열을 해서 채우는 반응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굉장히 이제 반응에 따라서 다양한 각도로 식물을 리페어하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식물을 이렇게 과학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몰랐을 때부터도 사실은 활용을 해왔던 방법이긴 해요. 그래서 꺾꽂이를 통해서 식물을 그냥 이렇게 심어요. 식물을 하나의 통째로 원예 같은 데서 식물을 얻고 싶을 때 이렇게 꺾꽂이해서 흙에다 심으면 얘가 뿌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잎을 끝을 잘 뾰족하게 잘라서 심거나 아니면 이제 이렇게 가지를 잘 잘라서 심으면 거기에서부터 뿌리가 나오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제 그러한 과정들이 사실은 다 상처의 리페어와 관련된 어떤 그런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처가 어떻게 인지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그 이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조금 상처에 대한 조금 다른 각도의 이야기를 또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넘어가기 전에 잠깐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질문해 주시면 또 받고 넘어갈게요. 채팅창, 네. 그거는 이제 보는 대상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GFP는 형광현미경으로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형광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조직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GFP가 잎 같다. 잎은 되게 두껍고 거기에 뭔가 이렇게 좀 두툼하잖아요. 그런 조직은 현미경 밑에 가지고 가서 좀 잘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렇게 보기에 좀 이제 뿌리같이 조금 더 투명하고 얇고 그런 조직을 관찰할 때는 GFP 형광이 좀 더 적당하고요. 대신에 이제 GFP는 현미경으로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세포 하나하나까지를 다 볼 수 있죠. 세포 하나하나 레벨에서 어디에서 발현이 되는지. 그런데 이제 거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형광현미경이 아니라 맨눈으로 보여요. 여러분들이 이제 내일 실험을 하실 텐데 파란색이 여러분들 눈으로 그냥 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관찰하기가 쉬워요. 근데 이제 그 반면에 세포 하나까지 들여다보고 싶으면 좀 보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러한 장단점들이 있어서 두 가지를 조금 다 활용해서 하기도 하고요. 저희 실험실에서는 그래서 둘을 같이 발현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게 GFP랑 거스에 해당하는 유전자들을 식물에다가 발현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GFP랑 거스를 한꺼번에 발현을 시킨 식물체를 만들어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거스로 파란색 염색을 해서 보기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형광현미경 밑에서 관찰을 하기도 합니다. 배고프죠? 네, 또 질문해 주세요. 김유진 학생부터 할까요? 어디였었죠? 프로모터. 그게 유전자가 이제 어디에서 발현이 되어야 할 것인가가 결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전자의 시퀀스는 실제로 단백질을 코딩하는 시퀀스가 있고요. 이제 얘는 실제 일하는 애예요. 일하는 애인데 언제 어디에서 발현될까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일하는 애의 시퀀스 앞에 그거를 결정하는 서열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서열을 우리가 그냥 통칭해서 프로모터 시퀀스라고 하는데 얘가 이제 언제 어디에서 발현을 할까 이런 거를 조절하는 조절자가 있는데요. 조절자가 이 프로모터에 와서 딱 결합을 하게 되면 이 단백질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조절하는 부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단백질의 시퀀스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단백질로 만들어지지는 않는 단백질의 앞에 있는 어떤 특정한 DNA 유전자 그 DNA가 얘가 언제 어디에서 발현이 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비밀은 여기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유전자가 어디에서 발현이 될 것인가를 볼 때는 바로 요 프로모터 시퀀스에다가 GFP나 거스 같은 애를 붙여서 그렇게 해서 식물의 형질 전환을 해서 발현을 봅니다. 또 아까 최유중, 네. 식물의 상처나 꺾어지를 하면 정상적인 세포 배열과 달라지는데 그것이 나중에 식물의 성장을 하는데 어떤 영향을 줘요? 그 부분도 되게 신기해요. 그러니까 사실 아까 보셨듯이 굉장히 이제 얘네가 그 부분이 아직 잘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네가 세포 분열을 엄청 하잖아요. 세포 분열을 엄청 하는데 우리가 호르몬을 밖에서 조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세포 덩어리로도 만들 수 있어요. 세포 덩어리, 그러니까 세포 분열만 엄청 하게 해서 세포 덩어리로 만들 수가 있는데 얘를 이제 캘러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캘러스가 어떤 또 호르몬을 약간 조정을 해주면 여기에서 하나의 온전한 개체가 또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들은 다 뭐냐면 식물 세포는 무언가 세포 덩어리를 만들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분열을 하는 능력도 있지만 또 그 분열된 세포 덩어리를 재조합을 해서 무언가를 재조합을 해서 여기에서 온전한 하나의 뿌리, 온전한 하나의 잎의 형태를 갖추면서 만들어낼 수 있는 무언가 비밀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디비전을 막 분열을 할 때는 얘가 무언가 비정형 상태의 분열을 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엔간 얘네들이 정렬을 되찾고 여기에서 무언가 조직을 어떻게 구성해야 될까 하는 것들을 어느 순간엔가는 이렇게 알게 되어서 정상적인 잎과 뿌리를 만들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어떻게 해서 그게 될까? 이 부분이 아직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이제 우리가 그거를 이용을 해서 바이오 테크닉적으로 그런 캘러스로부터 굉장히 다양한 식물들을 만드는 용도로 활용을 하고는 실제 바이오 테크니컬하게 쓰고 있거든요.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이 어떻게 조절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여지까지도 미스테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핵심적인 질문을 하셨는데요. 네.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근데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어디에서 신호가 어떻게 와서 이제 이게 무언가 안쪽에서 일어나는 일인 것 같다.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이제 보고가 되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안에서 바깥으로 가는 어떤 시그널이 뭔지 이런 것들이 잘 안 밝혀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이 물어본 것처럼 그러면 진짜 맨 안쪽에 있는 거 다 없어지면 얘가 분열을 할까 안 할까? 그 실험을 안 했어요, 이 과학자가.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실험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얘가 정말 안에서 신호가 오는 애가 망가지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무언가가 둘 다 가능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그게 과학하는 자세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질문을 던지고 될까 안 될까 해보고 만약에 되면 그러면 안에서 분명히 안에서 시그널이 와야 되는데 안에가 몽창 비었는데 그럼 얘는 누가 한 거지? 뭐 이런 거. 이런 거에 대한 답을 해보는 과정 이런 것들이 우리 대학원생들이 하는 일입니다. 네. 그래서 빨리 졸업하고 오셔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제가 짧게 뒷부분으로 좀 더 넘어가 볼게요. 네, 시간이 많지 않아가지고 후딱후딱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뒷부분은 이제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조금 재미난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제 이런 부분을 조금 준비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식물 신호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는 이제 재생 아니면 상처를 막 메꾸고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주로 했는데 상처는 그것뿐만은 사실은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식물에게 있어서 뭐 비가 오고 우박이 떨어지고 막 이러면서 상처가 날 수도 있지만
벌레가 뜯어먹어서 상처가 나는 경우가 더 많겠죠. 그러면 얘네들은 단지 상처를 메꾸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가 방어를 해야 되는 필요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혼자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여기 요 잎에서 벌레가 뜯어먹었어요. 그러면 얘가 요것만 뜯어먹고 말까요? 그러면 다행인데, 그죠? 옆에 있는 잎도 뜯어먹을 게 뻔하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방어 물질, 공격할 수 있는 물질을 만든다고 생각해 봐요. 내가 뜯어먹은 순간, 상처가 난 순간 방어해야겠다 라고 해서 여기를 방어했는데, 근데 여 잎도 뜯어먹힐 게 뻔하다면 미리 방어해두면 좋겠죠. 그래서 그러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여기에서 잎이 뜯어먹힌 순간 옆에 잎한테도 야, 너 준비해. 글로 갈 거니까, 이 벌레가 글로 갈 것 같으니까 너도 준비해 라는 신호를 보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굉장히 식물이 지금까지 이렇게 서바이벌을 가능했다는 거는 아마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냥 보는 식물의 잎은 바깥에는 큐티클이라고 하는 굉장히 단단한 층으로 쫙 쌓여져 있어요. 그런데 상처가 난 순간 이 안쪽은, 근데 이 단단한 거는 그 표면만 그렇고요. 안쪽은 연한 속살이잖아요. 상처가 난다는 건 이 안에가 다 드러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리제너레이션,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상처를 메꾸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이 안쪽에서 드러난 속살들을 방어하는 기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벌레가 뜯어먹고 있으면 한 번에 애가 뜯어먹고 내가 재생한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죠. 벌레가 계속 뜯어먹을 테니까 벌레를 무찌를 수 있는 방어하는 물질을 만들어내는 과정도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방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방어 물질을 보여주고 있어요. 방어 물질이 지금 캘러스나 페놀릭이라고 하는, 이렇게 페놀릭이 결국은 이제 만들어내는 게 리그닌 같은 거, 나무가 리그닌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요런 물질들이 방어하는 물질이기도 하고요. 캘러스, 이런 물질들이 무언가 방어할 수 있는 무기가 되는 대표적인 애들인데요. 상처가 나고 굉장히 초반에 상처 주위를 둘러싸고 이런 애들이 막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제너레이션도 하고 하겠지만 분명히 식물이 또 하는 굉장히 중요한 상처에 대한 대비책 중에 하나는 이러한 방어 기작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신호 전달을 해야 될 텐데, 신호 전달을 어떻게 할까? 우리가 어떻게 할까를 돌아봐요. 우리가 어떻게 신호 전달 사람에서 많이 연구가 됐잖아요. 그죠? 신경 신호 전달을 하는 과정에서 많이 연구가 됐는데요. 얘네들이 신경 전달 물질을 활용을 해요. 그래서 신경 전달 물질을 여기에서 이렇게 막 분비를 하게 되면요. 거기에 대해서 무언가 이 다음 쪽에서 신호 전달 물질을 받아들여요. 여기에선 주로 이제 글루타메이트라고 하는 애가 신호 전달 물질로 많이 작용을 하고요. 그거에 따라서 글루타메이트가 바깥으로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가 되게 되면 이 표면에 있는 채널들이 열려서 얘네가 이온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신경 관련해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이 과정을 어떻게 눈으로 볼 수 있냐면 전기가 흘러요. 그러니까 얘네가 차지가 띈 물질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니까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차지를 띄어서 전기 자극을 측정을 해보면 이렇게 전기로 빠르게 전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빠르죠. 이게 머릿속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건드린 거 아는,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을 통해서 아는 일이에요. 동물에서 주로 일어나는 일이죠. 동물에서만 일어날까요? 왜 우리가 아까 봤잖아요. 피했죠. 안아줬을 때 느꼈는데 그 채널이 식물에서도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식물은 물론 뇌는 없어요. 그죠? 뇌도 없고 신경도 없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신호를 전달해야 되는 필요성은 똑같다면 비슷한 게 존재하지 않을까요? 그 생각을 진짜 오랫동안 아무도 안 했는데 얼마 전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뭔 실험을 했냐면 상처를 딱 주고요. 여기다 딱 주고 전기 자극으로 한번 측정해보자. 전기 신호가 흐르나. 그렇게 해서 봤더니 이게 지금 전기 신호가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전기 신호가 흐르는 걸 볼 수 있었고, 흐르는 위치가 지금 E1, E2, E3. 얘네가 상처를 딱 준 위치부터 여기로 순차적으로 전기가 흐르다. 이런 걸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근데 이제 그러면 이 전기 자극이 자기한테서만 흐를까 아니면 다른 잎으로도 전달이 될까 해서 이 옆에 있는 잎들을 다 측정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상처가 준 잎에서뿐만 아니라 뭔가 나머지에서도 전기가 막 흘러요. 근데 누구는 흐르고 누구는 안 흘러. 얘네는 안 흘러요. 얘네는 안 흐르고 얘네는 흐르고. 뭐지? 그래서 이 번호를 실제로 잎에다가 표면을 해봤더니 어떤 패턴이었냐? 상처를 받은 잎 주변에 있는 애들의 번호였던 거예요. 기가 막히게 상처를 딱 준 순간 얘네가 이렇게 전기가 흘러서 이쪽 가까운 데로 전기를 다 흘려보내는 거죠. 마치 신경신호가 전달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그런 현상들을 관찰을 했고요. 그러면 결국은 그러면 이런 전기신호가 유전자 변화로 이어질까? 그러니까 전기신호가 진짜로 그러니까 우리가 애니멀에서처럼 그러니까 유전자들을 턴온할까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유전자의 발현들을 봤더니 전기신호가 오는 잎들에서만 어떤 특정 유전자들의 발현이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뭔가 사람에게서 작동되는 전기신호가 식물에서도 작용이 되는구나. 그리고 이제 이걸 더 컨펌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좀 더 확인하기 위해서 실제로 그러니까 상처를 주는 게 아니라 전기 자극만 딱 줘봤어요. 전기 자극만 이렇게 딱 흘려보내줬더니 실제로 이게 이제 유전자 발현을 본 건데 원래 상처를 주고 나면 이렇게 유전자가 많이 발현이 올라가는 어떤 유전자의 경우에 상처는 없이 전기 자극만 줬을 때도 이런 것들이 생기더라 하는 것들을 발견을 했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해보죠. 피해조도 굉장히 유사한 단백질이 그런 일을 하고 있었는데 식물도 그런 거 아닐까? 동물에서 글루타메이트가 신경전달 물질로 활용이 되면서 글루타메이트에 의해서 그 글루타메이트를 센싱을 해서 유전자의 발현이 변화되는 애들이 식물에도 그런 게 아닐까 이런 반응을 보려고 했고요. 그걸 테스트하기 위해서 일단 칼슘 신호를 봤습니다. 요번에 이제 칼슘이 많으면 형광이 올라가는 애로 본 건데요. 보시면 상처를 줬을 때 형광이 짜자자자자 이렇게 형광이 올라 멋있죠? 이게 기가 막히다니까. 이 식물이 이게 가만히 있으면 얌전할 것 같지만 얘가 절대 그냥 가만히 있어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보시면 이게 지금 칼슘들이 쫙 퍼져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과정이 전기 신호와 칼슘이 함께 갔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관련된 이런 채널들, 동물에 있는 채널이에요. 글루타메이트에 의해서 액티베이션 되는 채널이 망가진 애들을 걔네들이 어디에 발현되나 봤더니 뭔가 잎에 막 애니멀에 있는 것과 유사한 애들이 막 발현이 돼요. 발현이 되는 걸 확인을 해서 그러면 이 유전자가 망가지면 아까 봤던 칼슘 반응이 없어지나? 이런 것들을 봐서 이 유전자가 망가진 거에서 똑같은 칼슘 반응을 봤어요. 상처를 줬는데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동물에서랑 굉장히 유사한 글루타메이트, 신경 전달 물질에 의해서 인식이 되는 어떤 그런 경로가 식물에도 존재를 하고 그것에 의해서 전기 신호를 만들고 칼슘이 변화되는 어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상처가 이렇게 서로 전달이 되더라 이제 하는 것들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 그 글루타메이트, 신경 전달 물질이 식물한테도 생길까?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상처를 주고 이번에는 형광이 신경 전달 물질의 생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시면 상처가 받는 순간 신경 전달 물질이 굉장히 관다발 조직을 주변으로 해서 굉장히 많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동물과 굉장히 유사한 반응들이 식물한테도 있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래서 상처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에서 그러니까 로컬하게 일어나면서 뭔가 리제너레이션 하고 막 이런 일들도 일어나지만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일들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잘 일어나도록 주변에 전기 신호를 보내가지고 얘네들이 나머지 애들도 준비할 수 있도록 인섹트가 오면 먹기 전에 나를 지킬 수 있는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대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들이 마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제가 막
너무 이것저것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은 내용이 좀 많다 보니까 조금 장황해졌는데요. 이렇게 해서 좀 상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좀 전반적으로 살펴봤고요. 아마 이제 요 과정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실험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실험한 결과들을 분석하면서 다시 한번 좀 고민해보시고 또 조교 선생님들과도 좀 더 상의해보고 이야기해보고 그런 시간이 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시간이 늦긴 했는데요. 마무리하기 전에 조금 또 궁금한 거 있으면 한두 가지 질문 정도만 더 받아보도록 할게요. 배고프셔가지고. 아니면 이제 우리 그때 내일 또 조교 선생님들이랑 만나서 이야기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교 선생님들한테 물어봐도 조교 선생님들이 또 그 답을 해주실 수 있을 거라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같이 그런 궁금증들을 그렇게 풀어 가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고프신데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